북부산맥의 가장 추운 곳에서 용사 일행은 마침내 마왕의 폭정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도착했다. 마왕은 세상을 통일하고 평화를 이룩하려는 자신을 막으려 하다니 어리석은 인간이라며 용사를 위협하지만 용사는 말을 끊고 미래는 인간의 것이며 내가 그것을 빼앗았기에 우리 손으로 직접 되찾을 수밖에 없다고 맞받아친다. 마왕은 어리석은 용사를 비웃으며 인류의 미래는 오직 파멸뿐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전형적인 악당의 대사를 마친 마왕은 검을 뽑아든 채 오라를 모으며 가만히 서 있는 용사를 향해 끔찍한 공격을 퍼붓는다. 공격은 영거리에서 용사에게 적중하고 거대한 마왕의 화염이 그를 집어삼킨다. 흙먼지가 가라앉은 후 폭발 속에서 걸어나온 용사는 아주 멀쩡했고 그의 앞에는 방패로 그를 지켜낸 한 여인이 서 있었다. 그 여인은 잔 다르크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며 용사에게 어떤 애도 가해지지 않게 하겠다고 마왕에게 경고한다. 마왕은 언짢은 기색으로 또 다른 공격을 날리지만 이번에는 공격이 닿기도 전에 공중에서 또 다른 여성에 의해 카운터를 맞는다. 이번엔 활을 든 파란 머리의 엘프였다. 마왕은 이 필멸자들의 어리석음에 화가 나기 시작했고 당장 물러서지 않으면 자신의 분노를 맛보게 될 것이라 경고한다. 하지만 바로 그때 허공에서 암살자가 나타나 마왕을 반으로 베어버린다. 그녀는 자신 역시 인간을 증오했지만 용사가 나타나 자신의 마음을 바꿔놓았다고 마왕에게 말한다. 마왕은 일개 인간과 그의 하렘에 당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 점점 더 분노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몸의 절반 이상이 손상되어 즉각적인 치유가 필요했기에 그들을 모욕할 틈조차 없었다. 그래서 막 치유 마법을 발동하려는 순간 하늘에서 또 다른 아름다운 여성이 나타나 자신과 용사의 미래를 대신해 이 공격을 내리겠다고 경고한다. 오라를 모은 그녀는 마법의 이름을 영창하며 파괴적인 낙뢰를 내리쳐 마왕의 온몸을 잿더미로 만든다. 용사 일행에게 패배한 마왕은 작은 막이 구름으로 변하고 용사가 그 위를 밟으며 그의 이야기에 마침표를 찍는다. 용사는 별로 한 일이 없으면서도 마치 자기가 마왕을 물리친 것처럼 행동한다. 하지만 다른 4명의 여성들은 이에 개의치 않는 듯했고 모두 그에게 푹 빠져 있었다. 잔 다르크가 가장 먼저 애정을 드러내며 이미 자신의 모든 삶을 바치기로 맹세했으니 앞으로 어떤 적을 마주하더라도 항상 곁에 있겠다고 용사에게 고백한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놀란 용사는 그녀의 두 손을 잡고 품에 안는다. 이 모습에 질투를 느낀 다른 여성들도 용사와 야릇한 짓을 하고 싶어한다. 그래서 그녀들은 잔 혼자서만 용사를 독차지하는 건 불공평하다고 지적한다. 분위기가 막 후끈 달아오르려던 찰나 장면은 교실로 전환되고 성질 나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조는 샤상이라는 학생에게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보인다. 그가 일어나지 않자 선생님은 분필을 던지고 마침내 화들짝 깬 그는 용사를 때린 놈 당장 앞으로 나오라고 소리친다. 하지만 그 순간 샤상의 시선이 선생님에게 닿고 자신이 더 이상 꿈속이 아니라 현실로 돌아왔음을 깨닫는다. 그는 선생님에게 사과하며 어젯밤에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느라 잠을 많이 못 잤다고 변명한다. 선생님이 세상을 구하기라도 했냐고 묻자 샤상은 깜짝 놀라며 혹시 독심술사라도 되냐고 되묻는다. 그러고는 최애 캐들과 함께 가챠 게임에서 정말로 세상을 구했다고 대답한다. 그 말을 들은 선생님은 경로하며 사과문 1만 자를 써오라는 벌을 내린다. 학교에서 67시간 동안 사과문을 쓴 후 샤상은 집으로 돌아가며 가챠 커뮤니티의 최근 논란에 대해 친구에게 불평한다. 오는 내내 수다를 떤 그는 집에 도착하기 전에 1일 퀘스트를 끝내야 한다며 전화를 끊는다. 하지만 1일 퀘스트를 다 하고도 새로운 최애 캐를 뽑을 보석은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 그는 이번 패치에 뽑기 재화를 충분히 주지 않은 구두쇠 가챠 개발자들을 저주하며 남은 한 달 내내 컵라면만 먹어야 할지라도 가챠 중독을 채우기 위해 식비를 털어 프리미엄 재화를 결제할 수밖에 없었다. 맙서사 샤상이 신용카드를 긁는 동안 어둠 속에서 목마 코스프레를 한 섹시한 악당이 걸어나와 그를 제거해야 할 변칙성이라고 부른다. 샤상은 그녀의 거대한 가슴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그녀가 자신을 뭐라고 불렀는지 까먹고 수줍게 자신에게 볼 일이 있냐고 묻는다. 악마 같은 그녀는 그의 질문에 비웃으며 너와 놀아주러 왔다고 말한다. 그러곤 그림자 속에서 2마리의 벨로시랩터를 소환해 변칙성과 놀아주라고 명령한다. 샤상은 현실에 벨로시랩터가 나타난 것을 보고 경악하지만 그가 자신의 펫들을 보고 기뻐할 줄 알았던 목마는 실망한다. 그래서 그녀는 그 무신경한 반응의 대가로 사상을 찢어발기라고 랩터들에게 명령한다. 사상은 너무 무서워서 꼼짝도 못하고 벨로시랩터들에게 덮쳐져 갈기갈기 찢겨 죽을 위기에 처한다. 목마는 그가 조금 더 저항할 줄 알았는데 사상이 이렇게까지 약할 줄은 몰랐다. 하지만 바로 그때
빛기둥이 샤상의 몸을 감싸고 그 속에서 잔 다르크가 걸어나와 앞으로 자신이 사령관의 방패가 되겠다고 목마에게 경고한다. 다음 날 아침 샤상은 극심한 두통과 함께 깨어나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희미하게 떠올린다. 그는 그저 꿈이었을 뿐이고 요즘 가챠 게임을 너무 많이 한 탓이라고 의심한다. 하지만 그때 아름다운 여성의 목소리가 그를 사령관이라 부르고 샤상은 두려움에 흠칫 놀란다. 그가 잔 다르크에게 왜 현실에 있는 거냐고 묻자 잔은 어젯밤 그가 자신을 소환했기 때문이라고 대답한다. 그 말에 샤상은 어젯밤의 일이 떠올랐고 벨로시랩터의 먹잇감이 되려던 찰나 갑자기 허공에서 가챠 뽑기 배너가 나타났던 것을 기억해낸다. 샤상에게는 단 2가지 선택뿐이었다. 이대로 벨로시랩터들에게 리바이 스테이크처럼 뜯어먹히든가 아니면 모든 걸 걸고 10연차 뽑기 버튼을 누르든가. 샤상은 반반 확률에 당첨되길 바라며 잔 다르크 배너를 뽑기로 결심했다. 다행히 가챠의 신은 그에게 미소를 지어주었다. 다음 순간 눈이 멀듯한 눈부신 황금빛이 하늘을 뚫고 솟아올랐다. 샤상이 기절하기 전 본 것이라곤 한 여성의 실루엣이 전부였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샤상은 잔에게 정말 게임 속에서 온 거냐고 묻는다. 잔은 그가 무슨 게임을 말하는 건지 이해하지 못한 채 그가 위험에 처했다는 목소리를 듣고 구하러 온 것이라 말한다. 샤상은 아주 부적절한 차림새였던 목마를 떠올리고 혹시 그녀를 말하는 거냐고 묻는다. 잔은 그녀에게서 희미한 마귀가 느껴졌으니 그녀의 미모에 속지 말라고 샤상에게 충고한다. 그녀는 자신의 고향이 마족들에게 침략당했고 그들이 모든 것을 앗아갔다고 샤상에게 털어놓는다. 마족들은 잔혹했다. 그들은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을 학살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약탈했고 심지어 국왕마저 시해했다. 이에 극도의 공포에 빠진 왕국의 귀족들은 자신의 목숨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백성들을 팔아넘겼다. 샤상은 이미 잔 다르크의 스토리를 플레이하며 그녀가 방금 언급한 모든 등장인물과 NPC에 대해 알고 있었기에 놀라지 않는다. 잔은 자신의 배경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며 모든 것을 잃은 후 조국을 구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샤상에게 말한다. 그래서 그녀는 직접 무기를 들었고 온 나라를 구한 가장 위대한 영웅 중 하나가 되었다. 하지만 황태자의 지지와 주교의 신성한 힘을 모두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잔은 수도의 따리를 튼 마족들을 완전히 물리칠 수는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마족들을 얕보았다간 끔찍한 결말을 맞을 수 있으니 절대 방심하지 말라고 샤상에게 경고한다. 샤상은 어젯밤의 일도 있고 해서 겁먹지 않을 수 없었기에 자신을 공격한 마족이 누구였는지 잔에게 묻는다. 잔은 그녀가 마왕군의 12기둥 중 하나인 모리건이라고 대답한다. 가장 강력한 마족 중 하나인 모리건은 형태 변환, 매혹 등 수많은 교활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 어제 그녀가 소환한 공룡들 역시 그녀의 능력 중 하나로 모든 차원의 끔찍한 위협이 되는 존재다. 샤상은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느라 조금 애를 먹는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변칙성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는지 잔에게 묻는다. 잔은 변칙성이 무엇인지 확실히는 모르지만 마족들의 침략 메커니즘과 어떤 식으로든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고 대답한다. 그렇게 말하며 잔은 창밖을 내다보고 이 세계가 아직 마족들로부터 안전하다는 사실에 기뻐한다. 그녀의 벅찬 감정을 느낀 샤상은 도시 구경을 시켜주겠다고 제안하고 잔은 정말 구경해도 되냐며 깜짝 놀란다. 샤상은 당황한 듯 헛기침을 하며 그녀의 옷차림을 지적하고 제대로 된 옷을 입어야 한다고 알려준다. 그래서 우선 잔이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샤상 자신의 옷을 몇 벌 빌려준다. 밖으로 나온 후 잔은 하늘 높이 솟은 빌딩들을 보고 경악하며 혹시 왕궁으로 가는 거냐고 묻는다. 샤상은 웃으며 눈앞의 거대한 건물은 왕궁이 아니라 쇼핑을 위한 대형마트라고 정정해준다. 그가 현대의 개념들을 설명해주는 사이 두 사람은 잔의 옷을 사기 위해 옷가게로 들어간다. 평상복을 입은 잔을 볼 생각에 샤상은 가챠 게임에서 최애캐의 새 스킨을 사는 것처럼 잔뜩 신이 났다. 하지만 평범한 일상복을 입고도 미치도록 눈부신 잔의 모습에 넋이 나간 샤상은 옷을 고르는 그녀에게 계속 갈아입어보라고 부추긴다. 심지어 실수로 바니걸 슈트까지 입게 되는데 샤상은 과다출혈로 사후 세계에 갈 뻔한다. 그래서 체력을 회복하기 위해 샤상은 옷가게를 나와 푸드코트로 향해 햄버거로 배를 채워야 했다. 식사를 마친 후 샤상은 가챠 게임 인터페이스로 주의를 돌리고 여기서 한 번 더 뽑기를 돌리면 어떻게 될지 또 다른 캐릭터를 얻을 수 있을지 궁금해한다. 하지만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그는 가챠 뽑기 시스템의 마스코트 앨리스가 있는 특수 차원으로 빨려 들어간다. 앨리스는 그곳이 시스템이 창조한 안전한 공간이며 마음껏 가챠 중독을 채울 수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귀여운 척하며 그를 오타쿠짱이라고 부르지만 오히려 소름이 돋은 샤상은 제발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부탁한다.
앨리스는 오타쿠짱이라는 말을 들으면 흥분할 줄 알았다고 놀리지만 사상은 자신은 매력도 오라도 없는 흔한 찐따가 아니라고 반박한다. 앨리스는 더 이상 놀릴 수 없자 아쉬워하며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한다. 캐릭터뿐만 아니라 가챠 뽑기를 통해 장비나 다른 아이템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극악의 확률을 상기시키며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라고 충고한다. 하지만 자신만만한 샤상은 무조건 빨리 5성을 뽑을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앨리스는 그의 근거 없는 자신감을 흥미로워하며 아직 무료 10연차가 남아있으니 마음껏 돌려보라고 말한다. 샤상은 그 도전을 받아들이고 한 번에 하나씩 뽑기를 시작한다. 대망의 첫 번째 뽑기에서는 쓸모없는 철광석이 나온다. 하지만 샤상은 남은 9번의 기회에서 무조건 5성이 하나 이상 나올 거라 믿기에 전혀 실망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실은 언제나 시궁창이듯 쓸모없는 광석 조가리만 잔뜩 나오자 그는 페이트 그랜드 오더보다 더 주작질을 쳐놨다며 앨리스와 가챠 시스템의 욕설을 퍼붓는다. 진성 가챠 뇌인 샤상은 고작 10연차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최애캐를 얻기 위해 그 자리에서 결제하여 100연차를 더 지르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앨리스는 그에게 찬물을 끼얹으며 이 게임에서는 신용카드로 뽑기를 더 살 수 없다고 말한다. 소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 장소에서 무작위로 나타나는 몬스터를 물리치는 것뿐이다. 몬스터를 처치하면 차원의 조각을 얻을 수 있고 이것으로 한 번에 뽑기를 할 수 있다. 그리고 10번 뽑기를 하면 샤샹은 SR 등급 아이템을 확정적으로 받게 되는데 캐릭터가 아닐 수도 있지만 장비일 가능성도 있다. 샤샹은 재료를 노가다해야만 캐릭터를 뽑을 수 있는 가챠 게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규칙에 익숙하다. 인터페이스를 종료한 후 샤샹은 앨리스가 가챠 게임 개발자들보다 더 혐오스럽다며 욕을 퍼붓는데 이를 들은 잔이 그에게 방금 앨리스를 만났냐고 묻는다. 샤샹은 잔이 앨리스에 대해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며 그녀에게 시스템에 대해서도 아는지 묻는다. 잔은 긍정하며 사령관님이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이 시스템이었고 그래서 구하러 온 것이라고 대답한다. 샤샹은 이 사실을 알고 놀라지만 잔이 게임 세계에서 자신과 함께 싸웠던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납득이 가기도 한다. 샤샹이 소환수들의 미래에 대해 생각하는 동안 진은 햄버거를 맛있게 먹으며 샤샹에게 이 세계의 모든 음식이 이렇게 맛있냐고 묻는다. 이 말을 들은 샤샹은 으스대며 진에게 진짜 맛있는 음식이 어떤 건지 보여주겠다고 말한다. 그가 그녀를 먹자골목으로 데려가려던 찰나 뒤에서 불덩어리를 쏘는 정체불명의 여자에게 공격을 받는다. 진은 위험을 감지하고 즉시 샤샹의 뒤로 뛰어들어 그를 보호한다. 샤샹은 공격자가 자신의 반장이라는 것을 알아채고 그녀가 마법을 사용하는 것을 보며 경악한다. 장이아는 샤샹이 자신도 그와 같은 이례적인 존재라는 사실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얼간이라는 것에 전혀 놀라지 않는다. 하지만 그녀를 진정으로 놀라게 한 건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듯한 외모에 초능력까지 갖춘 진이었다. 진은 자신이 사령관님의 방패이므로 더 이상 그가 다치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말한다. 그 애니메이션 같은 용어들을 들은 장이아는 진이 다른 세계에서 왔다고 확신하며 샤샹의 사기적인 능력에 약간의 부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이 바로 장이안이 그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결심한 이유다. 그들의 싸움은 많은 이목을 끌게 되고 그래서 그들은 자리를 피해 싸울 빈 투기장을 찾기로 한다. 그들은 보통 밤에 인적이 드문 항구를 선택한다. 그곳에서 샤샹은 장이안에게 애초에 왜 자신을 죽이려는지 묻는다. 장이안은 이례적인 존재들이 서로 싸우는 데에는 아무런 이유가 필요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녀는 다시 한번 주문을 충전하며 전투를 준비한다. 진은 그녀의 도발에 방어태세로 응수하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사령관님을 보호할 준비를 한다. 그들이 항구 아래에서 싸울 채비를 하는 동안 거대한 바다 괴물이 깨어나는 듯하다. 하지만 세 사람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코앞에 닥친 더 큰 위협을 무시하고 서로 싸우기만 한다. 샤샹은 게임에서 그녀가 얼마나 강한지 봤기 때문에 진이 장이안을 가볍게 짓밟아버릴 거라고 예상했다. 장이안 역시 비슷한 생각을 했다. 진을 빠르게 지나쳐 샤샹을 직접 노리려 했지만 진은 그녀가 사령관 곁에 다가가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았다. 샤샹은 게임 속 어딘가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어 장이안의 전투 방식을 관찰하기 시작한다. 한참을 생각한 끝에 주인공이 강력한 마법뿐만 아니라 뛰어난 근접 전투 능력까지 갖추고 있던 그 게임을 마침내 떠올린다. 그는 황급히 둘을 멈춰 세우고 장이안에게 그녀의 힘이 주인공이 중국의 수련자이고 다양한 남자 캐릭터들과 데이트를 하려는 그 여성향 게임에서 온 것인지 묻는다.
장이안은 침묵을 지켰고 이로써 확신을 얻은 샤샹은 그녀를 비웃으며 선생님들이 가장 아끼는 학생이 몰래 여성향 게임을 하고 있다는 걸 알면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해한다. 이 말을 듣고 격분한 장이안은 아까는 진짜 죽일 생각이 아니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반드시 샤샹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다. 두 사람이 티격태격하는 사이 장이안은 바다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을 감지한다. 그녀가 아래를 내려다보려는 순간 두 개의 촉수가 튀어나와 무방비 상태인 샤샹과 장이안을 덮친다. 다행히 두 사람 모두 장이안이 와서 도울 수 있도록 제때 피하는 데 성공한다. 샤샹은 지난 며칠 동안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바다 괴물을 보고도 놀라지조차 않는다. 그를 더 놀라게 한 것은 장이안의 반응이었는데 그녀는 과거에 이미 수많은 차원 괴물들을 사냥해봤기 때문에 바다 괴물 따위는 전혀 무섭지 않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녀는 서로 싸우는 대신 잔에게 누가 먼저 바다 괴물을 쓰러뜨리는지 시합을 해보겠냐고 묻는다. 잔은 그녀의 도전을 받아들이고 검과 방패를 움켜쥐며 괴물과 싸울 준비를 한다. 그 기세에 자극받은 장이안은 더 이상 힘을 숨기지 않고 영적 부적을 발동시켜 천상의 번개를 소환해받아 괴물을 내리쳐 강력한 타격을 입힌다. 그 번개 공격은 괴물을 마비시키기도 해서 잔이 성검으로 촉수를 쉽게 베어버릴 기회를 제공한다. 신과 애니메이션의 힘을 등에 업은 그녀는 촉수를 모조리 베어버렸고 겁에 질린 바다 괴물은 다시 바다로 도망친다. 싸움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무기를 내려놓으려던 찰나 수많은 촉수대가 항구 아래에서 튀어나와 땅을 뚫고 그들을 덮친다. 샤샹이 그들에게 경고하려 하지만 촉수가 너무 빨라 그를 쓰레기 봉투처럼 내동댕이 친다. 잔은 그를 돕고 싶지만 그녀 역시 같은 촉수에 얽매여 옴짝달싹 못하게 된다. 어젯밤에 나타났던 악마 같은 악녀가 크레인 꼭대기에서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이 허우적대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고 충격에서 막 깨어난 샤샹은 다시 한번 촉수에 붙잡혀 산채로 익사할 위기에 처한 채 바다로 끌려간다. 샤샹은 빠져나오려 발버둥치지만 오히려 산소만 더 빨리 잃어 의식을 잃고 만다. 촉수가 체력을 흡수하는 능력이 있는지 진과 장이안 역시 힘을 잃어가는 듯하다. 잔은 여기서 빠져나가지 못하면 사령관님이 물에 빠져 죽을 거라는 걸 깨닫고 궁극기인 생명희생을 사용하기로 결심한다. 이 스킬은 쿨타임이 10일이나 되지만 20초 동안 모든 피해에 면역이 되는 능력을 부여한다. 스킬을 사용한 후 몸을 푼 잔은 1분 1초가 급한 상황에서 샤샹을 구하기 위해 재빨리 바다로 뛰어든다. 이를 지켜보던 악마 같은 악녀는 더욱 흥미를 느끼며 잔이 사령관을 무사히 구출할 수 있을지 궁금해한다. 다시 잔에게로 돌아와서 그녀는 재빨리 샤샹을 붙잡고 그의 입에 숨을 불어넣는다. 이제 남은 시간은 단 14초뿐이었기에 그녀는 서둘러 위로 헤엄치기 시작하지만 바로 그때 촉수 하나가 그녀의 다리를 붙잡고 아래로 끌어내리려 한다. 잔은 촉수를 자르느라 시간을 지체하면 샤샹이 익사할지도 모른다고 걱정했고 있는 힘껏 그를 위로 던져올린 다음 신의 성검 스킬을 발동해 바다 괴물을 물리친다. 신의 성검 스킬은 팔라딘이 궁극기인 생명희생을 사용한 후에만 발동할 수 있는 연계 스킬이다. 신의 성검을 손에 쥔 자는 자신과 같은 SSR 등급 와이프 앞에서는 상대도 되지 않는 바다 괴물을 순식간에 해치워버린다. 엘리트 등급 바다 괴물을 처치하자 샤샹은 14개의 차원의 조각과 희귀한 심연의 비늘을 획득한다. 한편 방금 풀려난 장이안은 오늘 하루가 얼마나 운이 없었는지에 대해 불평한다. 그녀가 집으로 돌아가려던 찰나 갑자기 샤샹이 그녀를 멈춰 세우며 교복이 다 찢어졌으니 가기 전에 멀쩡한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말한다. 얼마 후 샤샹의 집에서 사월을 마치고 개운해진 장이안은 어떻게 바다 괴물을 상대로 둘만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그에게 묻는다. 샤샹은 잔이 혼자서 바다 괴물을 물리쳤고 그 보상으로 많은 차원의 조각도 얻었다고 말해준다. 장이안은 그가 그렇게 많은 차원의 조각을 얻었다는 사실에 놀라며 그가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샤샹은 자신이 이익만 챙기는 탐욕스러운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장이안은 그의 말을 자르며 차원의 조각이 존재하는 한 그들 사이에 우정 따위는 절대 없을 거라고 말한다. 샤샹은 가차 와이프를 뽑는 데 쓰인다는 것 외에는 이 조각들의 매력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장이안은 차원의 조각이 각기 유일무이하며 한번 쓰러뜨리면 다시는 부활하지 않는 차원 괴물들에게서만 드롭된다고 알려준다. 그래서 모든 조각은 이례적인 존재들에게 극도로 가치가 있는데 그것이 곧 힘과 장비, 심지어 마법의 초능력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샤샹은 자신이 화나게 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장이안이 왜 자신을 공격했는지 이제야 이해하게 된다. 장이안은 이 모든 것이 정당한 게임이며 이례적인 존재들이 줄어들수록 경쟁도 줄어들 거라고 말한다. 하지만 샤샹은 장이안이 너무 다정해서 애초에 자신을 진짜 해칠 생각은 없었을 거라고 느끼며 화제를 돌린다.
이 말을 들은 장이하는 얼굴을 붉히며 나중에는 반드시 그의 목을 노리러 오겠다고 경고한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더 부끄럽게 만들기 전에 재빨리 교복을 챙겨 입고 그의 집을 떠난다. 사샹은 자신이 무슨 짓을 했길래 그녀가 저렇게 가버리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혼란에 빠진다. 2D 여성에 대한 주제는 그에게 잔이온 세계인 인피니티 판타지 코스모스 가챠 게임을 떠올리게 한다. 이는 그가 게임의 기본 스토리를 훑어보면 무언가 배울 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을 불러일으킨다. 게임에는 영웅 진영과 악마 진영 두 개의 파벌이 존재한다. 악마 진영은 인간 세계 정복을 꿈꾸는 마왕 아가레스가 지배하고 있다. 영웅 진영은 다양한 판타지 종족 출신의 강력한 영웅들인 여러 와이프들의 도움을 받는 용사가 이끌고 있다. 게임 속에서 용사는 빛의 군대를 이끌고 어둠을 물리치지만 그건 빙산의 일각일 뿐 배후에 더 거대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스토리를 살펴본 후 사샹은 2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록한다. 첫 번째는 게임 속 플레이어는 천하무적이라 죽더라도 무한히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그의 목숨은 단 하나뿐이므로 모든 이례적인 존재들이 장이한처럼 친절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조심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그가 매우 약하기 때문에 게임 속 용사처럼 더 많은 동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당장 그에게는 방어력이 뛰어난 잠뿐이지만 그녀의 공격력은 그리 강하지 않다. 다행히도 이번에 14개의 새로운 차원의 조각을 얻었으니 적어도 한 번에 10연속 뽑기는 돌릴 수 있다. 그래서 그는 가챠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다시 한번 안전한 공간으로 순간이동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로리가 아니라 거대한 수박을 가진 큰 누나가 그를 맞이한다. 큰 누나가 된 앨리스는 다 자란 그녀의 모습에 경악한 사샹의 얼굴을 자신의 푹신한 천국 속으로 끌어당긴다. 앨리스는 능글맞게 웃으며 자신이 전지전능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가 원하는 어떤 모습으로든 변신할 수 있다고 말한다. 완전히 정신이 쏙 빠진 사샹은 자신이 애초에 왜 시스템 공간에 왔는지조차 잊어버리고 만다. 앨리스는 새로운 와이프를 소환하기 위해 가챠 뽑기를 하고 싶은 건지 물으며 그를 일깨워준다. 사샹은 그런 게 아니라 그저 전력을 보강할 동료가 몇 명 더 필요할 뿐이라고 대답한다. 하지만 앨리스는 더 이상 뽑기를 하지 말고 그 차원의 조각들을 자신의 성장에 투자하라고 권하며 다음번에 닥쳐올 전투에서 살아남기에는 그의 능력치가 턱없이 낮다고 조언한다. 자신의 주장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 그녀는 그의 1레벨 능력치와 하늘과 땅 차이인 잔의 30레벨 능력치를 비교해서 보여준다. 사샹은 사령관이 직접 전투에 나설 필요는 없으니 그냥 와이프만 뽑는 것이 안전하다고 반박하려 한다. 이 말을 들은 앨리스는 그를 설득하길 포기하지만 한 번에 10연 뽑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거라고 일침을 가한다. 그러니 마침내 캐릭터를 뽑기 전까지는 뽑기 횟수를 잔뜩 모을 때까지 꾹 참고 기다리라는 것이다. 사샹은 마지막으로 잔을 뽑은 이후로 운이 형편없었기 때문에 이 말에 딱히 반박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이번에는 뽑기를 참기로 하고 공간을 떠나 장이안에게 차원 괴물을 사냥할 만한 곳을 알려달라고 부탁할 방법을 생각하기로 한다. 목욕수건 하나만 두른 채 샤워실에서 걸어 나오는 잔을 본 사샹은 또다시 코피를 뿜으며 기절할 뻔한다. 그는 이성을 잃고 몹쓸 짓을 저지르기 전에 서둘러 그녀에게 옷을 제대로 입으라고 말합니다. 진을 뒤로하고 잠자리에 든 사샹은 침대 옆에 누워있는 진을 발견합니다. 그는 남녀가 이렇게 같이 자면 안 된다는 걸 그녀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은 자신이 수호 방패이기 때문에 항상 그와 함께 있어야 한다고 일깨워줍니다. 사상은 포기하고 그녀가 곁에 눕도록 내버려둡니다. 오늘 있었던 일로 이미 너무 지친 두 사람은 곧 잠이 듭니다. 그날 밤늦게 사상은 잠에서 깨어 진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셔츠에 매달려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말하려고 돌아보지만 그녀가 그저 잠꼬대를 하고 있다는 걸 눈치챕니다. 이 모든 일이 그녀에게도 틀림없이 힘들었을 거란 걸 깨달은 그는 그녀가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휘관으로서 지금은 그저 그녀에게 감사할 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사상은 잠에서 깨어 등교 준비를 합니다. 그가 막 나가려는데 항상 그와 함께 있고 싶어하는 진이 그를 놔주지 않습니다. 사상은 단지 학교에 가는 것뿐이고 아무런 위험도 없을 거라고 설명하려 하지만 진은 사악한 마녀 장이안이 학교에 있으니 또다시 그를 해치려 할지도 모른다고 우깁니다. 사상은 자신을 지켜줄 누군가가 없다면 진이 절대로 학교에 보내주지 않으리란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걸고 캐릭터 뽑기를 돌려 자신의 모습을 쉽게 숨기고 학교에 동행할 수 있는 미소녀를 얻기를 바랍니다. 사상은 서둘러 앨리스를 불러 캐릭터를 뽑고 싶다고 말합니다.
앨리스는 그를 가차 공간으로 순간이동시키고 샤상은 10개의 2차원 조각을 사용해 지휘관의 그림자 속에 숨는 능력을 가진 암살자 캐릭터 트리스타나를 얻길 바라며 10연차를 돌립니다. 샤상은 뽑기 버튼을 누르며 가차의 신이 SSR 미소녀를 내려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의 운은 늘 그렇듯 형편없었고 처음 9번의 뽑기에선 캐릭터의 흔적조차 없이 쓸모없는 돌만 나옵니다. 샤상이 희망을 잃어갈 무렵 마지막 10번째 뽑기에서 빛이 변하며 보라색 카드를 뽑는데 그것은 SR 캐릭터로 밝혀집니다. 드디어 캐릭터를 얻었지만 고작 SR이라는 사실에 모두가 샤상의 끔찍한 운을 동정합니다. 하지만 샤상은 악마 같고 섬뜩한 기운이 맴도는 포터를 소환하는 카드를 뽑아서 여전히 기뻐합니다. 그 안에서 붉은 머리에 뱀파이어처럼 생긴 악당이 걸어나오고 그녀는 샤상의 실물을 보자마자 즉시 그에게 달려듭니다. 샤상은 소환풀의 키미라가 나타난 것을 보고 충격을 받는데 그녀가 원래 게임의 악당 중 하나였다가 나중에 미화되어 캐릭터로 바뀐 것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그녀가 다른 SSR 캐릭터이자 친언니인 헤카테와 관련이 있다는 건데 헤카테는 대마법사였던 인간 어머니의 힘을 물려받았습니다. 반면 키미라는 뱀파이어 왕자였던 아버지의 특성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카테는 처음부터 선한 캐릭터였던 반면 키미라는 순수한 악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게임의 2번째 챕터에서 악당으로 선택된 이유입니다. 하지만 초반 악당 중 한 명이었던 그녀는 게임 속 용사에게 쉽게 패배했고 이로 인해 키미라는 용사에게 푹 빠져 그를 약혼자라 부르며 그와 아기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현재의 현실로 돌아와서 키미라는 샤상을 밀어 넘어뜨리고 그의 피냄새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말합니다. 키미라처럼 적극적인 악당은 샤상의 약점 중 하나이기에 그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든 끄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키미라는 이 틈을 타 그 자리에서 바로 종족 번식을 하자고 그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진은 그녀를 밀쳐내며 아직 낮이니 최소한의 부끄러움은 가져야 한다고 일깨워줍니다. 키미라는 돌아보고 진이 있는 것에 놀라며 그녀를 지휘관의 고기 방패밖에 안 되는 돼지 기사라고 부르며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진은 그녀의 조롱을 듣고 격분하여 그녀를 순진한 지휘관을 유혹하려는 냄새나는 늙은 꼬맹이라고 부르며 같이 조롱합니다. 두 여자가 서로에게 모욕을 퍼붓기 시작하면서 그 상황은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이대로 가다간 절대 학교에 갈 수 없을 거라 판단한 샤상은 어쩔 수 없이 나서서 두 사람을 말립니다. 이후 샤상이 키미라를 학교에 데려가기로 하면서 두 사람의 싸움은 멈추는데 키미라는 작은 박쥐로 변해 학교 안까지 그를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샤상은 그녀가 들킬까봐 여전히 걱정합니다. 하지만 키미라는 싸움밖에 모르는 돌머리 기사와 달리 자신은 뱀파이어의 여왕이니 모든 게 괜찮을 거라고 그를 안심시킵니다. 이에 안심한 샤상은 교실로 향해 마치 고교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이라도 된 것처럼 창가 자리에 앉습니다. 그가 바깥 풍경을 감상하고 있을 때 장이안이 다가와 할 말이 있으니 학교 옥상으로 따라와 줄 수 있는지 묻습니다. 주변 학생들은 이것이 애니메이션에서나 보던 그 전설의 학교 옥상 고백 장면인지 궁금해하며 큰 충격을 받습니다. 몇 분 후 두 사람이 옥상에 도착하자 장이안은 샤상에게 오늘 학교에 온 걸 보고 놀랐다며 특히 곁에 그 여기사조차 없는데 자신이 또 매복 공격을 할까 봐 두렵지 않냐고 묻습니다. 샤상은 그녀가 학교 생활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기에 고작 이런 이유로 수업을 빼먹을 거라곤 생각하지 않아서 그녀가 두렵지 않다고 대답합니다. 장이안은 이 말을 듣고 말문이 막혀 그의 주장에 반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신 그녀는 2차원 몬스터로 화제를 돌려 샤상에게 자신과 임시동맹을 맺을 의향이 있는지 묻습니다. 더 많은 2차원 몬스터를 사냥해 동료의 수를 늘리는 것은 처음부터 샤상의 목표 중 하나였기에 그는 흔쾌히 동의합니다. 그가 동의하자 장이안은 최근 2차원 몬스터를 많이 사냥할 수 있는 버려진 구역을 발견했다고 말해줍니다. 하지만 그 버려진 구역은 귀신이 나오고 섬뜩한 기운이 감돌기 때문에 모든 사악한 기운을 내쫓는 타고난 능력을 가진 진의 도움을 원했던 것입니다. 샤상은 장이안이 진에 대해 이렇게 많이 알고 있다는 것에 놀라며 밤새워 그녀에 대해 공부라도 한 거냐고 묻습니다. 장이안은 우쭐해하며 다른 세계에서 온 이 세계의 영웅들을 만나는 게 매일 있는 일은 아니니 당연히 그녀에 대해 조사해야 했다고 말합니다. 샤상은 그녀의 거만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 자신도 그녀의 능력에 대해 조사했다고 말하며 그녀의 길을 꺾어놓습니다. 그녀가 게임 속 천년 묵은 수련자의 능력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는 평소엔 차갑고 냉담한 성격이지만 메인 히로인이 위험에 처하면 완전히 이성을 잃고 안해 바보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말합니다. 장이안은 자신의 최애 남편을 향한 비방을 참지 못하고 샤상에게 화를 내며 한 번만 더 목학nen에 대해 함부로 입을 놀리면 거세해 버리겠다고 경고합니다.
그녀가 사상을 위협하는 바로 그때 키미라가 그녀의 뒤로 순간이동하여 목을 움켜쥡니다. 그녀는 장이안에게 사상이 자신의 약혼자이므로 그에게 무례하게 구는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합니다. 장이안은 사상이 이미 다른 캐릭터를 뽑았을 줄은 예상하지 못했기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게다가 키미라는 진보다 훨씬 더 섬뜩하고 이협적인 오라를 뿜어내어 더욱 치명적으로 느껴집니다. 키미라는 장이안의 표정이 마음에 들었는지 미래의 남편을 해치려 한 그녀에게 교훈을 가르쳐주기로 결심합니다. 장이안은 겁에 질려 그녀에게 무엇을 할 거냐고 묻고 키미라는 그녀를 달콤한 잠에 빠뜨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모르게 해주겠다고 대답합니다. 이 말을 하며 그녀는 매혹적인 마한 스킬을 발동시켜 장이안이 자신의 모든 명령을 따르도록 최면을 겁니다. 장이안이 무슨 상황인지 채 깨닫기도 전에 키미라가 자신의 명령으로 그녀의 생각을 덮어씌우자 머릿속이 하얗게 변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장이안에게 교복을 벗고 복도를 달리며 모두에게 쇼를 보여주라고 명령합니다. 사상은 장이안이 나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되면 정말 건물에서 뛰어내릴지도 모른다고 걱정하며 그녀를 말리려 합니다. 키미라는 약혼자의 명령을 참아 거절할 수 없어 그가 정열적인 키스를 해준다면 그녀에게 건 최면을 풀어주겠다고 말합니다. 사상에게도 나쁠 게 없는 상황이라 이를 수락하지만 키미라가 막 키스를 하려는 순간 장이안이 키미라의 통제에서 벗어나 푸른 화염구로 그녀를 공격합니다. 그녀는 간신히 공격을 피하지만 장이안이 이렇게 쉽게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에 여전히 충격을 받습니다. 한편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달은 장이안은 격분하여 자신의 존엄성을 되찾기 위해 키미라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합니다. 키미라는 그녀의 도전을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고 자신도 피의 마법을 충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키미라가 고레벨 뱀파이어일 뿐만 아니라 고레벨 마법사이기도 해서 얼마나 끔찍하게 강한지 알고 있는 사상을 겁에 질리게 합니다. 게다가 그녀의 피의 마법은 뱀파이어의 피로부터 엄청난 버프를 받기 때문에 그녀는 인피니티 판타지 코스모스 가차에서 가장 강력한 캐릭터 중 하나로 꼽힙니다. 장이안 또한 키미라가 평범한 소환수가 아님을 느낄 수 있기에 더 이상 힘을 숨기지 않고 자신의 진짜 힘을 해방하기로 결심합니다. 두 사람이 스킬을 충전하자 그들의 마력 충돌이 폭풍을 일으켜 학교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사상은 두 사람의 싸움을 멈추게 하고 만약 무슨 일이라도 잘못되면 당국에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없을 거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래서 그는 장이안에게 물러서라고 부탁하는 동시에 키미라에게 배낭의 열쇠고리로 위장에 숨을 수 있도록 다시 박쥐 형태로 돌아가라고 명령합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학교 밖 서 있던 지는 규칙을 깨고 안으로 들어가 지휘관을 만날지 아니면 그가 나올 때까지 밖에서 기다릴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사상이 그녀의 얼굴 앞에 불쑥 나타나 그녀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진은 당황하여 변명하려 하지만 키미라가 그녀의 말을 끊고 사상에게 진이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지는 못할 거라고 말했지 않냐고 쏘아붙입니다. 진은 사상이 꾸짖을 거라 예상하지만 그 대신 그는 그녀를 빈 체육관으로 데려가 장이안과의 임시 동맹에 대해 이야기해줍니다. 진은 걱정하며 그녀를 믿어도 되냐고 묻고 사상은 그녀가 뒤통수를 치는 일은 없을 거라며 안심시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이 평범한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2차원 조각들을 사냥하는 것이 극도로 필요하며 그래서 더 많은 미소녀 동료들이 필요하다고 진에게 말합니다. 그들 중 일부는 그를 보호하고 나머지는 그를 대신해 전투를 치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상은 자신이 점점 포켓몬 트레이너처럼 되어가고 있다고 깨닫고 키미라를 뽑을 때 장비도 몇 개 얻었다는 사실을 떠올립니다. 그는 즉시 앨리스에게 그 장비들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는데 하나만 레어이고 나머지는 모두 일반 등급이라 꽤 쓸모없는 것으로 판명됩니다. 다행히도 유일한 레어 아이템이 방어구여서 사상은 매우 기뻐합니다. 하지만 방어구를 입자마자 모든 기쁨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데 핑크색 토끼 의상을 입은 비율이 이상한 털복숭이 광대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방어구를 막 던져버리려는 찰나 앨리스는 아이템의 외형을 숨길 수 있으니 너무 우스꽝스러워 보이지 않을 거라고 일깨워줍니다. 덕분에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킨 샤상은 자신에게 쓸모없는 나머지 일반 아이템들을 재료로 사용하여 방어구를 업그레이드합니다. 방어구 세팅을 마친 후 그는 무기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무기들은 모두 일반 무기거나 사용법조차 모르는 기이한 무기들이라서 어느 것도 그에게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자신이 직접 싸울 것도 아니기에 그는 방어구만 장착하기로 합니다. 그날 밤늦게 그는 두 소녀와 함께 버려진 구역으로 향하고 그곳에서 전통 중국 의상을 입은 장이안을 만납니다. 사상은 그녀에게 게임 속 캐릭터 코스프레라도 하냐고 물으며 놀려댑니다.
장이안은 그의 도발을 무시하고 이 구역에는 게임이나 소설 등에서 무작위로 생성될 수 있는 강력한 2차원 몬스터들이 많으니 전장에나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사상은 더 이상 그녀를 놀리지 않고 버려진 구역으로 걸어 들어갔다가 강렬한 피비린내에 압도당합니다. 세 사람 모두 숨쉬기조차 힘들어하는 반면 키미라는 이 냄새를 즐기는 듯한데 그녀에게 이곳은 천국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진은 그녀를 더럽고 냄새나는 박쥐라며 구린 환경에서 사는 걸 좋아한다고 도발합니다. 키미라는 그 도발에 넘어가 진을 머리 쓸 줄도 모르는 멧돼지라 부르며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샤상은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말싸움으로 지쳐버릴까 봐 걱정하며 그들에게 몬스터에 집중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네 사람이 전투를 준비하는 동안 한 장의 사악한 악마 악당 또한 그들을 위해 준비해둔 깜짝 선물들을 그들이 맞이하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다시 한번 전장에 도착합니다. 바로 그때 구역 전체가 고요해지자 폭풍 전야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일행은 극도로 경계태세를 갖춥니다. 불과 몇 초 만에 언데드 좀비들의 첫 번째 웨이브가 일행을 덮친다. 키미라는 그들에게서 풍기는 강렬한 피비린내를 이미 맡고 일행에게 미리 경고했다. 네 사람 모두 전투태세를 갖춘다. 잔이 성검과 방패를 들고 맨 앞에 서서 메인 웨이브를 막아내고 키미라는 샤상의 곁에 서서 측면을 주시한다. 장이안의 전투 스타일은 그룹 전투에 맞지 않아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싸운다. 첫 번째 좀비 떼가 다가오자 잔이 먼저 움직여 신성한 빛의 참격을 날리고 단숨에 수십 마리의 좀비들을 베어 먼지로 만들어버린다. 그녀의 공격은 언데드 부류에게 엄청난 효과를 발휘했고 잔이 혼자 스포트라이트를 독차지하는 꼴을 볼 수 없었던 키미라는 질투심을 느낀다. 그래서 그녀는 공중으로 날아올라 죽은 자를 흡수하여 자신의 체력을 회복하는 뱀파이어 스킬인 죽음 흡수를 발동한다. 좀비의 첫 번째 웨이브는 샤상에게 고작 4개의 2차원 파편만 주었고 그는 장이안에게 모든 몬스터가 파편을 떨어뜨리는 건 아닌지 묻는다. 장이안은 대부분의 변이체들이 무리 전체를 물리치고도 파편 하나조차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해주며 4개나 얻은 건 이미 운이 엄청나게 좋은 거라며 그의 얼굴에 주먹을 날리고 싶어한다. 샤상은 왜 변이체들이 몬스터와 싸우기 위해 무리를 짓지 않는지 깨닫는다. 그렇게 되면 서로 2차원 파편을 나눠야 하기 때문이었다. 사상은 무시로 일관한다. 대화를 이어가 봤자 짜증만 더 날 뿐이니까. 대신 그녀는 다음 좀비 웨이브에 주의를 집중하고 엄청나게 강력한 얼음 부적을 날려 웨이브 전체를 단번에 얼려버린다. 사상은 그녀의 엄청난 힘에 놀라며 자칫하면 자신도 얼어붙을 뻔했으니 힘을 잘 조절하라고 말한다. 장이안은 그의 목숨 따윈 안중에도 없다는 듯 자신은 그와 달리 사기급 미소녀들을 소환해 대신 싸우게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만 2차원 파편을 파밍할 수 있다고 쏘아붙인다. 샤상은 그녀의 도발을 무시하고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이 모든 걸 처리할 수 있었다면 애초에 왜 자신들의 도움이 필요했는지 묻는다. 그 말을 들은 장이안은 자신이 공포 영화를 극도로 무서워한다는 진실을 털어놓기가 두려워 잠시 머뭇거린다. 샤상은 장이안이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다는 걸 알지만 2차원 파편을 파밍하는데 더 집중하고 있었기에 그냥 넘어가준다. 그렇게 좀비 파밍을 끝냈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었다. 그들은 버려진 구역의 중심부로 이동했고 샤상은 장이안에게 왜 일반 대중이 이 구역에 대해 아무런 신고도 하지 않았는지 묻는다. 장이안은 이곳이 완전히 다른 차원의 공간에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한다. 그래서 어떤 민간인이 우연히 이 구역에 들어오게 되더라도 세상에 그 소식을 전할 만큼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앞으로 나아갈수록 더 위험해질 것이라며 그들에게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한다. 그녀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잔이 그들을 노리는 악의적인 기운을 감지한다. 하지만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그들의 발밑에 순간이동 마법진이 나타나 모두를 다른 장소로 흩어지게 만든다. 잔은 숲속에 나타나고 그곳에서 제이슨 부이스가 전기톱을 들고 그녀를 사냥하려 든다. 한편 키미라는 박물관에 연기 유령과 함께 갇히게 된다. 샤상은 화장실로 순간이동되는데 그곳에서 그를 겁주기 위해 간호사 코스프레로 변신한 모리건과 마주친다. 하지만 샤상은 그녀의 복장이 그저 눈을 즐겁게 할 뿐이라며 좀 더 분발했어야 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모리건은 오늘 그를 사냥하러 온 것이 아니며 이번 타깃은 공포 영화에 나오는 다양한 몬스터를 조종할 수 있는 변이체라고 말한다. 이 버려진 구역이 그 변이체가 숨기에 완벽한 장소여서 처치하는데 애를 먹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여기서 그를 보고 꽤 놀랐다고 한다. 그의 미소녀들이 이 구역의 변이체에 대해 완벽한 내성을 가지고 있어 그의 생존이 보장된 셈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가 미소녀들 덕분에 안전하다고 해도 공포 영화를 극도로 무서워하는 장이안의 상황은 장담할 수 없었다. 다시 장이안 쪽으로 돌아가면 그녀는 모리건이 설명하던 바로
그 끔찍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순간이동 직후 악당에게 납치당한 그녀는 꽁꽁 묶인 채 무슨 게임을 할 거냐는 악당의 질문을 받는다. 한편 사상은 장이안 같은 사람이 고작 공포 영화 따위를 무서워한다는 사실을 여전히 믿을 수 없었다. 모리건은 그에게 너무 자만하지 말라고 경고하며 다른 세계에서 온 사기급 미소녀들이 대신 싸워주는 특권은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한다. 그들과 달리 사상에게는 2명이나 있었고 그중 1명은 모든 악을 베어버리는 성검을 지닌 베테랑 성기사였다. 화면이 전환되어 자니 제이슨 부이스가 손을 쓰기도 전에 그의 얼굴에 주먹을 날려 쓰러뜨리는 장면이 나온다. 이어 화면은 그가 소환한 또 다른 더 강력한 존재를 비추는데 그녀는 이곳의 다른 언데드 몬스터들을 압도하는 혈통의 우위를 지니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버려진 박물관에서 자신을 괴롭히려는 뱀파이어 유령을 단지 혈통의 압박만으로 쉽게 굴복시킬 수 있었다. 모리건은 그가 이토록 강력한 2명의 전력을 곁에 두고 있으니 어떤 몬스터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에 비해 장이안처럼 누군가를 소환해 대신 싸우게 할 수 없는 변이체들은 혼자서 위험한 길을 견디며 이 세계의 몬스터들을 사냥해야만 한다. 그러니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을 혼수 상태에 빠뜨릴 수 있는 몬스터와 싸우는 걸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기를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는가. 화면은 다시 장이안에게로 넘어가고 그녀는 가면을 쓴 악당에게 제발 풀어달라고 애원하지만 그는 자신의 공포 영화에 출연해줬으면 한다며 풀어줄 수 없다고 말한다. 장이안은 극심한 공포에 떨며 무고한 사람들을 납치한 이유가 고작 그들을 죽여 사실적인 공포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였냐고 묻는다. 가면 쓴 악당은 미소를 지으며 다른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공포 영화를 만드는 기쁨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는 각성하기 전부터 이미 진짜 피를 사용하여 짧은 공포 영화를 만들려고 시도했던 자였다. 하지만 이제 유령과 초자연적 존재들을 조종할 수 있게 되었으니 진짜 사람을 고어신의 더미로 사용하여 훨씬 더 사실적인 영화를 만들 수 있게 된 것이다. 사상 역시 모리건에게서 이곳의 변이체가 환상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을 악몽에 가둔다는 사실을 듣고 충격에 빠진다. 이 말은 장이안에 대한 걱정을 증폭시켰고 그는 직접 그녀를 찾아 구출하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모리건은 그에게 더 이상 2 동료의 도움이 없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밖으로 나가면 몬스터들에게 다칠 위험이 매우 높다고 경고한다.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당분간 휴전을 맺고 임시 동맹을 맺을 것을 제안한다. 사상은 그녀를 믿는 것이 망설여졌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으며 이대로라면 장이안이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사상의 판단은 옳았다. 이 버려진 구역은 장이안뿐만 아니라 다른 세계에서 왔음에도 각자의 트라우마를 가진 그의 2 동료에게도 극도로 위험했다. 그들 역시 최악의 상황을 악몽으로 구현하는 변이체의 환각 마법 앞에서는 무방비하게 노출되었기 때문이다. 잔에게 있어 최악의 악몽은 15세기 프랑스 시대의 여성에 대한 편견이었다. 그녀는 이단자이자 마녀로 낙인 찍혀 버림받고 화형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녀는 재판관들 앞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려 하지만 그들은 그녀의 말을 듣지 않고 남장을 하고 주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린 사악한 마녀라고 비난할 뿐이다. 잔이 자신의 악몽에 갇혀있는 동안 키미라 역시 다를 바 없었다. 그녀는 언니인 헤카테에게 위대한 소서리스의 피를 물려받지 못한 열등한 존재라며 끔찍한 모욕을 당하는 악몽에 갇히고 만다. 키미라는 언니의 분노 섞인 도발에 넘어가 버렸고 당장 돌아가서 사령관을 구해야 한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린다. 이 모든 상황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지배자는 이들의 고통을 즐기며 장이안에게도 곧 그녀의 차례가 올 것이라고 섬뜩하게 속삭인다. 그 말을 끝으로 변이체는 좀비 미녀와 함께 완전히 갇혀버린 장이안만 남겨둔 채 사라진다. 모두가 악몽에 갇혀있는 동안 모리건은 놀랍게도 안전했다. 사상은 그녀에게 어째서 변이체의 환각에 영향을 받지 않는지 묻는다. 모리건은 자신이 서큐버스 악마이기 때문에 그런 저급한 환각 따위에는 면역이라고 대답한다. 사상이 그녀의 능력을 부러워하자 모리건은 다른 사람의 꿈속으로 들어가 그들을 악몽에서 구해내는 능력을 공유해줄 수 있다고 말한다. 한편 사상은 모리건이 대가 없이 이런 제안을 할 리 없다는 걸 알기에 원하는 게 무엇인지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다. 모리건은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아주 작은 부탁 하나면 충분하다고 대답한다. 사상은 서큐버스들이 의뢰 그렇듯 그녀가 자신의 동정을 요구할까 봐 두려워하며 먼저 그 부탁이 뭔지 말해달라고 요구한다. 하지만 모리건은 그의 질문에 대답을 거부하며 악몽 속에 들어갈 건지 말 건지만 선택하라고 재촉한다. 사상은 선택의 여지 없이 그녀의 조건을 수락하고 자신을 잠들게 해달라고 부탁한다. 모리건은 그가 이렇게 쉽게 동의한 것에 놀라며 동료들이 정말 악몽에 갇혀있다고 확신하는지 묻는다.
사상은 소환수들의 실시간 상태를 보여주는 시스템에 대해 그녀에게 말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그저 자신만의 방법이 있다며 거짓말을 둘러댄다. 모리건은 더 이상 캐묻지 않고 마법을 사용해 그를 잠재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상은 푹신한 그녀의 가슴 위로 얼굴을 파묻은 채 코를 골기 시작한다. 그가 잠든 후 모리건은 사상이 다이앤을 상대하겠다고 나선 것에 흡족해한다. 다이앤의 환가 능력은 그녀가 감당하기엔 너무 강력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만약 그녀가 사상을 제대로 이용할 수 없다면 그가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반드시 제거해야만 했다. 한편 꿈의 세계에서 사상은 무언가 푹신한 것에 떨어졌던 기억을 떠올리며 바닥에 곤두박질친다. 몸을 일으킨 사상은 주변을 둘러보다가 다시 한번 모습을 바꾼 앨리스를 발견한다. 그녀 역시 꿈의 세계에서 그를 본 것에 놀라며 그처럼 하찮은 인간이 어떻게 이곳에 들어올 수 있었는지 묻는다. 사상 역시 같은 의문을 품었지만 앨리스는 자신이 세계 최강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깟 꿈의 세계쯤은 오는 게 전혀 놀랍지 않다고 대답한다. 그녀는 또한 그가 여기까지 왔으니 희귀한 퀘스트를 몇 개 수행해서 새로운 보상을 수집하라고 일러준다. 사상은 잔과 키미라를 악몽에서 구출하겠다는 자신의 목표와 일치했기에 퀘스트를 수락한다. 하지만 이 광활한 꿈의 세계에서 그녀들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몰라 막막해하자 앨리스는 시스템의 모든 소환 카드와 그를 연결해주는 특별한 기능이 있다고 알려준다. 그 특별한 기능을 사용해 사상은 잔의 악몽으로 들어가는 문을 찾아내고 도대체 어떤 악몽이 잔처럼 강한 기사마저 가둬둘 수 있는지 궁금해한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그는 마녀를 화형시키라고 외치는 군중 속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사상이 위를 올려다보니 마녀로 선고받아 화형을 기다리며 화형대에 묶여있는 잔의 모습이 보인다. 프랑스 교회는 잔이 주님의 환상을 보았다고 주장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이단을 저지른 한낱 여자에 불과하다고 대중에게 선포한다. 이에 군중은 격분하여 잔을 저주하고 그녀의 처형을 열렬히 환호한다. 사상은 자신이 돕지 않으면 잔이 정말로 마녀로 화형당할까 봐 초조해하지만 도대체 어떻게 그녀를 구해야 할지 몰라 망연자실한다. 결국 그는 자신이 게임의 주인공이라면 어떻게 했을지 고민하다가 잔에게 현실의 기억을 떠올리게 해서 악몽에서 깨우면 되겠다는 아이디어를 얻는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향해 이건 그저 악몽일 뿐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큰 소리로 외친다. 잔은 낯익은 목소리에 눈을 떴고 자신의 악몽 속에 사령관이 나타난 것을 보고 깜짝 놀란다. 이를 통해 자신이 속았음을 깨달은 잔은 즉각 정신을 다잡고 신성한 힘을 발동해 악몽을 산산조각 내버린다. 그동안 다이앤은 좀비 미녀를 조종해 장이안에게 입에 담기도 수치스러운 짓을 저지르며 그녀를 계속 고문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장이안은 영혼은 좀비를 두려워하는데 육체는 쾌락에 반응하는 기이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 한참을 고문하던 다이앤은 장이안의 마지막 저항마저 꺾어버리기 위해 친구들의 악몽을 보여주며 상황을 끝내기로 결정한다. 하지만 그가 TV를 켰을 때 사상이 이미 잔을 구출하고 남은 일행을 구하러 가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자신의 공포영화에 이렇게 뻔한 반전이 등장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다이앤은 멘붕에 빠진다. 이 모습은 장이안에게 사상이 자신에게 도달해 구출해 줄 것이라는 한 줄기 희망을 안겨준다. 하지만 사상이 장이안에게 도달하려면 아직도 악몽 속에서 친언니와 맞서 싸우고 있는 키미라부터 먼저 구해야만 했다. 장이안의 악몽은 대체 어떤 형태일지 궁금해하던 사상은 키미라에게는 헤카테 외에 별다른 약점이 없기에 필시 언니와 관련된 악몽일 것이라 유추한다. 그래서 그는 다시 한번 특별한 능력을 발동하여 키미라의 악몽으로 향하는 문을 찾아낸다. 사상이 잔의 손을 잡고 악몽의 문으로 데려가자 사상이 처음에 예상했던 대로 키미라가 헤카테와 싸우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악몽 속에서 헤카테의 환영은 키미라를 부모님의 열등한 피조물이라 부르며 그래서 아무도 그녀를 사랑하지 않는 거라며 분노를 유발합니다. 키미라는 그 도발에 쉽게 넘어가 자신의 혈음기마저 태워가며 미친 듯이 그녀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헤카테는 자신의 목숨을 깎아 먹으면서까지 나를 쓰러뜨리면 대체 뭘 얻을 수 있느냐고 키미라에게 묻습니다. 키미라는 어머니의 마법 재능을 물려받지 못했어도 그녀를 쓰러뜨릴 수만 있다면 기꺼이 죽음을 받아들이겠다고 그게 자신이 언니보다 낫다는 증거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혈음기를 태우는 마법을 발동하기 전 사상이 그녀를 막아서고 키미라는 언니와의 싸움을 그가 말릴 줄 몰랐기에 깜짝 놀랍니다. 하지만 사상은 그녀를 막으려는 게 아니라 고작 그런 무의미한 성취 때문에 목숨을 낭비하게 두고 싶지 않을 뿐이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키미라가 반박하려 하지만 사상이 입맞춤으로 그녀의 입을 막아버리자 키미라는 언니에게 복수하려던 것조차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사샹은 키미라의 마음이 아직 여리다는 걸 알고 있기에 최고가 되는 건 자신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으며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유일한 정실 부인은 여전히 그녀뿐이라며 안심시킵니다. 키미라는 그 말을 듣고 기뻐하며 그의 처음에 했던 말은 마음에 담아두지 않습니다. 장이아는 대놓고 염장을 지르는 두 사람을 보며 부하가 치밀지만 이것만이 악몽에서 키미라를 구할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알기에 말리지 않습니다. 사샹은 키미라가 약점을 극복했으니 악몽이 무너질 거라 예상했지만 악몽이 너무나 안정적이고 헤카테의 환영 역시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몹시 당황합니다. 헤카테는 경악하는 사샹을 보며 미소 짓고 자신은 비록 환영일지라도 자아를 가지고 있으며 다이앤 같은 하급 환영 마법사 따위가 자신의 의식을 통제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다이앤에게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 그들을 다이앤이 있는 곳으로 곧장 순간 이동시키기로 결심하고 다이앤을 박살내서 다시는 자신이나 소중한 동생을 건드리지 못하게 각인시켜 주려 합니다. TV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다이앤은 악몽 마법이 만들어낸 환영이 자아를 가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기에 엄청난 충격에 휩싸입니다. 헤카테의 경고 역시 다이앤을 공포로 몰아넣고 그는 잔뜩 겁에 질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하지만 헤카테는 TV를 통해 그에게 말을 걸며 도망치고 싶어도 소용없다며 곧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경고합니다. 헤카테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모든 TV가 폭발하고 다이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파악하기도 전에 몇 미터 뒤로 튕겨나갑니다. 하지만 굳이 파악할 필요도 없이 다음 순간 헤카테가 사샹 일행을 다이앤의 코앞으로 순간 이동시키고 사샹은 그에게 내가 이 모든 일의 주동자냐고 묻습니다. 다이앤은 침묵을 지키지만 장이안이 그가 맞다고 확인시켜주며 다이앤이 얼마나 미친 살인마인지 일행에게 알려줍니다. 그가 공포영화를 찍겠다며 사람들을 죽이고 카메라에 담아온 악명 높은 행적을 들은 사샹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그의 캐릭터를 영구 삭제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벌어지는 와중에 다이앤은 이곳에서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 다른 악몽을 만들었다가 헤카테 같은 존재가 다시 태어날까 봐 두려워합니다. 결국 그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지는 꿈의 살인마 능력을 자신에게 사용해 일행 중 가장 약해 보이는 사샹의 공포를 자극하는 것뿐입니다. 장이아는 다이앤이 스킬을 발동하기 위해 시간을 끌고 있다는 걸 눈치챕니다. 하지만 그녀가 일행에게 알렸을 땐 이미 다이앤이 꿈의 살인마 스킬을 발동한 뒤라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이 스킬은 그를 사샹의 악몽 속에 등장하는 어떤 존재로든 변하게 해주기 때문에 다이앤은 무언가 아주 강력하고 끔찍한 괴물이 될 거라 잔뜩 기대합니다. 하지만 사샹에게 이 능력을 쓴 건 그의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지금 사샹에게는 며칠 전 자신을 죽일 뻔했던 모리건 외에는 두려운 존재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능력은 다이앤을 모리건으로, 그것도 사샹과의 첫 전투에서 보여줬던 아찔한 서큐버스 형태로 변신시켜버립니다. 다이앤은 여자의 몸이 된 것에 익숙하지 않아 크게 당황하고 그 탓에 꿈을 먹는 스킬의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합니다. 한편 사샹은 자신의 최악의 악몽이 엄청난 글래머 서큐버스라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서둘러 두 동료에게 그를 제압하라고 명령하고 그를 지옥에 있는 소라 AI와 면담하게 보내버리려 합니다. 다이앤은 자신이 이렇게 당했다는 걸 믿을 수 없습니다. 공포 영화에서는 항상 괴물이 이기고 인간에게 지는 법은 없으니까요. 사샹은 그를 현실로 끌어내리며 괴물은 본래 불사신이어야 하는데 너는 아무래도 그런 부류가 아닌 것 같다고 비웃습니다. 다이앤을 바싹 구워버린 후 사샹은 변이체를 처치한 보상과 시스템이 부여한 퀘스트를 완료했다는 알림을 연달아 받습니다. 보상 중 하나는 20개의 차원 파편이었고 다른 하나는 아직 레벨 1인 사샹에게 절실히 필요했던 캐릭터 경험치였습니다. 레벨업을 하자 시스템은 사샹에게 더 많은 기능을 잠금 해제하기 위해 시스템 업그레이드 점검에 들어간다고 알립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는 장이안을 풀어주고 현실 세계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잠에서 깬 사샹은 새 소녀에게 둘러싸인 자신을 발견하고 방금 일어난 일들을 떠올립니다. 그는 부탁이 있다던 모리건을 찾기 위해 주위를 둘러보지만 목에 남은 립스틱 자국 외에는 그녀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에 소녀들은 질투심에 휩싸여 자신들의 지휘관에게서 입맞춤을 훔쳐간 모리건을 반드시 쓰러뜨리고 복수하겠다고 다짐합니다. 한편 버려진 구역의 중심부에 도착한 모리건은 천둥번개를 맞고 현실에서도 죽어버린 다이앤의 시체를 발견합니다. 모리건은 그처럼 강력한 변이체가 이렇게 허무하게 죽어버린 것에 약간의 아쉬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의 품에서 자신이 찾던 테이프를 발견하자 그를 향한 연민 따위는 새하얗게 잊어버립니다. 일행 쪽으로 돌아가서 그들은 모리건처럼 다이앤의 시체에 관심이 없었기에 차원 파편을 모으는 임무를 마치고 짐을 챙겨버려진 구역을 떠납니다.
장희아는 자신을 구해준 사상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이 일로 그에게 빚을 졌다고 말합니다. 사상이 쿨하게 받아들이자 장희아는 그의 시크하고 매력적인 모습에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하지만 그녀는 서둘러 그 감정을 억누르고는 우리의 일회성 팀업은 여기서 끝이니 오늘처럼 무모하게 굴며 자신을 성가시게 하지 말라고 사상에게 쏘아붙입니다. 그 말을 들은 사상은 혹시 그녀가 자신을 걱정하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장희안과 작별 인사를 나눈 후 사상과 그의 두 동료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밤이 너무 깊었기에 그들은 모두 재빨리 샤워를 하고 개운하게 씻고 나옵니다. 잔이 샤워를 하는 동안 힘이라는 기운이 쏙 빠진 얼굴로 사상에게 다가옵니다. 사상이 괜찮냐고 묻자 힘이라는 혈음기를 너무 많이 쓴 탓에 몸이 조금 처진다고 대답합니다. 사상은 뱀파이어가 인간의 피를 마시면 혈음기를 회복할 수 있다는 걸 알기에 도움이 된다면 자신의 피를 내어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약혼자의 다정한 배려에 기뻐하던 킴이라는 뱀파이어는 피뿐만 아니라 다른 체액을 빨아들여도 정기를 보충할 수 있다고 은밀하게 속삭입니다. 순간 사상은 자신의 몸을 내어준 걸 뼈저리게 후회했지만 그녀의 지휘관으로서 다가올 운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분 뒤 샤워를 마치고 나온 자는 미라처럼 비쩍 말라버린 사상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깜짝 놀라며 키미라에게 도대체 그에게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따져 묻습니다. 키미라는 그저 평범한 부부들이 나누는 일을 했을 뿐이라며 그녀를 짓궂게 놀립니다. 분노가 폭발한 잔이 사상에게 온갖 욕설을 퍼붓기 시작하자 사상은 어쩔 수 없이 정신을 차리고 둘의 싸움을 말립니다. 소동이 끝난 후 사상은 드디어 잠을 청하러 침실로 향하지만 자신의 곁에 두 동료가 나란히 누워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모태솔로 루저인 그는 이런 아찔한 유혹을 감당할 수 없었기에 소녀들이 침대에서 편히 자도록 두고 자신은 소파에서 자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잔과 킴이라는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절대 같이 잘 수 없다며 또다시 티격태격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들을 말리기 위해 사상은 반강제로 두 사람 사이의 벽이 되어야 했고 그에게는 잠 못 이루는 밤이 시작됩니다. 게다가 왼쪽에 매혹적인 미녀가 끊임없이 그를 유혹해대니 아무리 사상이라 해도 이성을 잃지 않기가 몹시 버거웠습니다. 오늘 밤이야말로 거사를 치를 때인가 싶던 찰나 잔이 그를 꽉 끌어안고 키미라와 아무 짓도 못하게 방해하는 바람에 사상은 찬물을 뒤집어 쓴 기분이 듭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깨달은 사상이 조용히 눈을 감자 어느새 전과는 조금 달라진 가차 공간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앨리스는 단지 시스템의 새로운 스킨일 뿐이라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 바꿀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사상은 지금의 스킨이 묘하게 오싹하게 느껴져서 그녀에게 예전 스킨으로 되돌려 달라고 부탁합니다. 앨리스는 스킨을 바꾼 뒤 그에게 새롭게 업데이트된 게임의 최신 기능들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픽업 선택 기능으로 사상이 뽑고자 하는 특정 캐릭터를 선택하면 소환될 확률이 크게 올라갑니다. 이로써 트리스타나 대신 키미라를 소환하게 만들었던 시스템의 끔찍한 무작위성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의 또 다른 기능은 승급 합성으로 사상이 낮은 등급의 아이템들을 합쳐 높은 등급의 장비로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장비 뽑기 운이라고는 지지리도 없는 사상에게는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앨리스는 아직 게임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기능이라며 이기양양하게 미소 짓습니다. 가챠 시스템에서 그에게 공짜로 이 기능을 선물해준 것이죠. 사상은 잠시 그녀가 기분을 내도록 내버려 두다가 어차피 그가 합성해서 고등급 장비를 만들 거라니까 이제 그가 분노할 일 없이 하급 아이템을 마구 던져줘도 되니 결국 너만 좋은 일 아니냐며 그녀를 비꼽니다. 앨리스는 그 말을 듣고 입을 삐죽거리며 합성으로 만들어진 아이템은 아주 특별해서 일반 가챠 풀에서는 아예 나오지 않는 것들도 있다고 쏘아붙입니다. 사상은 드디어 자신을 위한 쓸만한 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 들떠 그녀의 툴툴거림을 쿨하게 무시합니다. 그는 흔해 빠진 검 몇 자루를 모아 기본 공격력이 훨씬 높은 희귀 기사검으로 합성해냅니다. 이 검을 손에 쥔 사상은 앞으로의 던전 사냥에 더욱 강한 자신감이 차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검을 집어넣은 뒤 그는 몇 가지 추가 기능이 있는 캐릭터 선택 배너로 시선을 돌립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수영복 스킨, 바니걸 스킨 같은 특별한 스킨의 추가로 시각적인 즐거움뿐만 아니라 다양한 특수 효과까지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주머니에 차원 파편이 두둑하게 쌓인 사상은 사랑스러운 최애 캐릭터들의 레어 코스튬을 뽑을 생각에 벌써부터 가슴이 설렙니다. 다음날 아침 사상은 어제 뽑기에서 얻은 것을 잔과 키미라에게 빨리 보여주고 싶어 활기차게 일어납니다. 사상이 손가락을 튕기며 앨리스에게 잔의 스킨을 바꾸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잔의 온몸이 빛나기 시작하더니 단 몇 초 만에 잠옷에서 단정한 교복으로 탈바꿈합니다.
잔이 깜짝 놀라자 사샹은 흡족해하며 이 옷을 입고 마법 효과까지 더해지면 아무도 널 의심하지 않을 테니 함께 학교에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샹은 이 말을 듣고 몹시 기뻐하지만 키미라는 여전히 박쥐 형태로 따라가야 하기에 질투심을 느낍니다. 사샹 역시 교복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는 잔을 데리고 학교로 가서 그녀가 교환학생 신분을 얻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사샹은 오직 시스템의 마법 능력만으로 잔의 완벽한 신분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의 놀라운 효율성에 감탄합니다. 첫 수업이 끝난 후 사샹은 잔에게 다가가 수업 내용을 다 이해했는지 묻습니다. 하지만 잔의 멍한 표정을 본 그는 중세시대의 백지장 같은 그녀에게 현대 학문은 아무래도 무리일지도 모른다는 걸 깨닫습니다. 한편 잔은 지휘관이 이렇게 복잡한 내용을 술술 이해한다는 사실에 적잖은 충격을 받습니다. 사샹은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학생이라면 누구나 이 정도는 해야 하는 거라고 머리를 극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학 수업이 끝나고 체육 시간이 되자 사샹과 잔은 서둘러 체육복으로 갈아입고 운동장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다른 학생들은 사샹과 잔이 너무 친밀해 보이는 모습에 부러움과 질투를 감추지 못합니다. 한 남학생이 잔 같은 킹카를 사샹 같은 찐따 녀석이 채간 것을 도저히 참지 못하고 그에게 농구 시합을 신청하며 도발합니다. 잔은 그들의 어리석은 발언에 분노하지만 사샹은 어젯밤 5레벨로 달성한 후 자신의 신체 능력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시험해보고 싶었기에 그녀를 만류합니다. 다나일의 학생은 사샹을 묵사발내고 잔에게 그가 얼마나 한심한지 보여줄 생각에 잔뜩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시합이 시작되자마자 그는 마른 체격의 사샹을 몸으로 막아서 넘어뜨리고 곧바로 공을 뺏을 생각이었죠. 하지만 그가 몰랐던 건 사샹이 방어력을 엄청나게 높여주는 투명 갑옷을 입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결국 그 불쌍한 녀석은 제 무덤을 파고 도리어 바닥에 나동그라지며 팀의 플레이를 완전히 망쳐버립니다. 사샹에게 철저하게 패배한 후 그들은 사샹이 반칙을 썼다며 억지를 부리고 사과하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장이안이 코트로 들어와 애초에 사샹을 괴롭히려고 한 건 너희들이니 당장 꺼지지 않으면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경고합니다. 남학생들은 장이안의 기세에 겁을 먹고는 두 사람만 남겨둔 채 서둘러 도망칩니다. 그들이 떠난 후 장이안은 사샹을 돌아보며 잔을 교환학생으로 이장의 학교에 데려오다니 정말 놀랍다고 말합니다. 사샹은 머리를 극적이면서 웃을 수밖에 없었고 장이안이 이렇게 시간 낭비할 성격이 아니라는 걸 알기에 할 말이 있는지 묻습니다. 그 말을 들은 장이안은 몹시 부끄러워하며 오늘 밤 자기 집에 올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사샹은 깜짝 놀라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기나 하느냐고 되묻습니다. 하지만 장이안은 변명하지 않고 그저 밤에 꼭 와달라고만 합니다. 사샹은 당황했지만 그녀에게서 어떤 나쁜 의도도 느껴지지 않아 일단 그녀를 믿어보기로 합니다. 장이안이 떠난 후 사샹은 기초만 아는 잔에게 고등수학과 물리학을 가르치며 시간을 보냅니다. 몇 시간이 지나 해가 저물자 두 사람은 가방을 챙겨 장이안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두 명의 메이드가 그들을 맞이했고 두 사람은 장이안이 엄청난 대저택에 살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합니다. 그 반응을 본 장이안은 쑥스러워하며 그저 집이 조금 클 뿐 대단한 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키미라는 사샹이 콧대 높게 구는 걸 마음에 안 들어하며 저택을 자기 가문의 성과 비교하기 시작하는데 그녀는 진짜 뱀파이어 여왕이니는 몹시 불공평한 비교였죠. 잔은 지난번에 키미라가 한 짓 때문에 이미 그녀를 매우 싫어했고 그녀의 말을 듣자마자 사샹에게 구주온 가족을 다 끌고 와야 했냐고 따져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샹이 그저 실실 웃기만 하자 장이안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며 그들을 집 안으로 안내합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사샹과 장기적인 동맹을 맺고 싶어 집으로 불렀다고 말합니다. 사샹은 딱히 문제될 건 없지만 애초에 왜 동맹이 필요한지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짚고 넘어갑니다. 장이안은 어젯밤 점을 쳐보니 몹시 불길한 징조가 나타났다고 알려줍니다. 그녀는 아주 강력한 변이체이거나 다른 차원에서 온 엄청나게 강한 존재일 거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사샹은 그녀의 수련 능력이 꽤 부러웠는데 오토메 가차 게임의 시스템을 가졌음에도 자신과 달리 그녀는 여전히 강력한 능력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본론으로 돌아와 그가 자신을 보디가드로 고용하려는 거냐고 묻자 장이안은 정정하며 앞으로 그녀의 집에서 함께 살 테니 집사에 더 가까울 거라고 말합니다. 사샹은 자신이 지금 엄청나게 쪼들리는 상황이긴 해도 자존심마저 없는 건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장이안은 그를 하인처럼 부려먹을 생각은 없다며 집 주변에 수많은 보호 부적을 설치해 두었기에 이곳을 근거지로 삼은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사샹은 그녀가 자신을 자고 가라며 붙잡잡게 놀라며 제안을 받아들일지 말지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하지만 그의 동료들은 방이 이렇게 많으니 당연히 자고 가야 한다며 비록 셋이 한 침대에 눕는 걸 무척 좋아하긴 하지만
여기선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키미라는 잔이 자기 옆에서 자는 게 싫다며 각방을 요구합니다. 한편 잔 역시 키미라와 같은 방을 쓰기 싫다며 혼자만의 방을 원하죠. 늘 그렇듯 그들이 티격태격하는 동안 장이안은 그들 모두가 한 침대에서 잤다는 사실에 경악하며 사샹에게 도대체 어떤 짐승이길래 하룻밤에 잔과 키미라 같은 두 미녀에게 손을 댈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사샹은 오해를 바로잡으며 절대 그런 짓은 한 적이 없고 자기 집에는 침실이 하나뿐이라 어쩔 수 없이 다 같이 잤을 뿐이라고 해명합니다. 이 말을 들은 장이안은 사샹 같은 녀석이 잔과 키미라라는 두 절세미녀를 망치게 둘 순 없다며 그들을 자기 집에 꼭 머물게 해야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하룻밤 묵고 가도 좋지만 절대 방을 같이 쓸 순 없다고 못 박습니다. 키미라와 잔은 사령관과 방을 함께 쓸 수 없다는 사실에 크게 실망합니다. 반면 사샹은 더 이상 내면의 악마와 싸우지 않아도 된다며 속으로 쾌재를 부릅니다. 계약이 성사된 후 사샹은 너무 피곤해 곧바로 침대로 직행했지만 동료들은 밤이 되기 전 따뜻하게 목욕하는 걸 좋아해 그곳에서 잠시 시간을 보냅니다. 그들이 여유롭게 목욕을 즐기는 동안 키미라는 약혼자의 방에 몰래 숨어 들어가 진작 취했어야 할 것을 마침내 빼앗을 은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런 엉큼한 속내를 가진 건 키미라뿐만이 아니었죠. 장이안 역시 비슷한 마음을 품고 있었고 바로 그 때문에 사샹을 자기 집으로 불러들인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사샹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깨어나지 못하도록 은밀히 수면 주문까지 걸어두었습니다. 그녀는 무턱대고 자신을 믿은 사샹의 순진함 탓으로 돌리며 거사를 치르기 위해 자신의 범행 공범을 불러냅니다. 그 공범은 바로 좀비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한 후 그녀가 길들인 좀비 미녀였습니다. 하지만 그 좀비 미녀가 살아남으려면 양의 전기가 필요했는데 장이안은 여자라 전기를 충분히 제공할 수 없었죠. 그래서 타겟으로 사샹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는 남자고 남자들은 매일 넘치는 양의 전기를 품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장이안은 좀비 미녀가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사샹의 입을 통해서만 양의 전기를 흡수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좀비 미녀는 곧장 그의 중심부를 향해 직진했고 상황이 이렇게 흘러갈 줄은 꿈에도 몰랐던 장이안은 기겁하고 맙니다. 장이안은 서둘러 좀비 미녀를 말리며 이런 식으로 양의 전기를 흡수하다가는 저 두 동료가 우릴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다그칩니다. 하지만 좀비 미녀는 이 부위야말로 최고의 양기가 흐르는 곳이라고 우겼고 결국 둘은 티격태격 말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그 소리에 단잠에서 깬 사샹은 자신의 다리 사이에 엄청난 글래머 좀비 미녀가 자리 잡고 있는 걸 보고 기절초풍합니다. 그는 서둘러 장이안에게 이 상황을 설명해보라고 따져 묻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입을 열기도 전에 키미라가 방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왔고 사샹이 문 뒤로 숨으라고 손짓하지 않았다면 하마터면 딱 걸릴 뻔했습니다. 그러나 감각이 무척 예민한 키미라는 방 안에서 낯선 냄새를 맡고는 사샹에게 다른 누가 있는 건 아닌지 캐묻습니다. 사샹은 장이안과 그녀의 좀비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들키고 싶지 않아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라 진땀을 뺍니다. 이대로 끝인가 싶었던 찰나 구세주처럼 잔이 나타나 사령관의 허락도 없이 함부로 방에 들어온 키미라를 매섭게 꾸짖습니다. 키미라는 자신이 사샹의 약혼 여인이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다고 맞서려 했지만 잔은들은 척도 안 하고 그녀를 밖으로 질질 끌고 나갑니다. 두 사람이 방을 나간 후 사샹은 장이안과 좀비 미녀에게 나와서 제대로 설명해보라고 말합니다. 장이안은 어떻게 이 좀비를 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살기 위해 양의 전기가 필요한지 자초지종을 털어놓습니다. 어이가 없어진 사샹은 굳이 자신을 속일 필요까지 있었느냐고 묻습니다. 도와줄 수 있는 일이었다면 흔쾌히 승낙했을 테니까요. 이 말을 들은 좀비 미녀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하며 그럼 이제 마음껏 양기를 쪽쪽 빨아먹어도 되냐고 신나서 묻습니다. 사샹이 미처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그의 바지가 훌렁 내려갔고 전기를 남김없이 빨리고 맙니다. 낯설지만 황홀한 감각에 저항하며 사샹은 자신을 이런더대 빠뜨린 장이안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장이안도 상황이 낫진 않았는데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자니 오톰의 게임을 할 때나 느꼈던 짜릿한 감각이 밀려왔기 때문이죠. 한편 다시 키미라 쪽으로 가보죠. 자신의 완벽한 계획을 망쳐버린 잔에게 단단히 화가 나 있습니다. 하지만 잔은 키미라의 기분 따위엔 안중에도 없었고 오로지 사령관의 순결을 지키는 것에만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키미라를 자신의 방에 재우며 그녀가 몰래 빠져나가 사샹에게 불순한 짓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하려 합니다. 망연자실해 있던 키미라는 문득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그녀는 잔에게 단지 질투가 나는 거라면 언제든 우리와 함께 어울려도 좋다고 도발합니다. 잔은 잠시 고민했지만 속마음을 인정하기엔 너무 부끄러워 그저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고 키미라의 계획마저 무산시켜버립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모리건은 동료 악마인 유롤리아를 만나 다이앤의 시신에서 발견한 테이프를 넘기기 위해 어느 교회에 도착합니다. 그녀는 다이앤이 죽었다는 비보도 함께 전했고 그렇게 강한 변이체가 허망하게 죽을 줄 몰랐던 유롤리아는 깜짝 놀랍니다. 모리건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자신이 불길을 부추기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유롤리아는 괜찮다며 우리 대신 굳은 일을 해줄 강력한 변이체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니라고 위로합니다. 그녀가 이 말을 꺼내자마자 그림자 속에서 두건을 쓴 인물이 나타나 자기들끼리 죽고 죽이는 변이체들 따윈 필요 없다며 자신 혼자서 단번에 전부 쓸어버릴 수 있다고 호언장담합니다. 다음날 아침 사상과 일행이 학교를 향해 걸어가던 중 자는 그가 유독 피곤해 보인다는 걸 눈치챕니다. 그의 눈 밑에 짙게 깔린 다크서클을 보며 제대로 잠은 잔 건지 걱정스러워하죠. 사상은 밤새 전기를 빨렸다는 진실을 차마 말할 수 없어 그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잠을 설쳤다고 둘러댑니다. 이 말을 들은 장이아는 사상이 좀비 미녀에게 쥐어짜일 때 그 자리에 있었기에 무척 민망해하며 한편으로는 그를 안쓰러워합니다. 바로 그때 어젯밤에 두건 쓴 인물이 그들 앞에 나타나 모리건이 말했던 변이체들이 바로 너희냐고 묻습니다. 일행은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극도로 위험한 기운을 감지하고는 공포에 휩싸입니다. 사상은 애써 용기를 쥐어짜내며 대체 정체가 뭐고 우리의 길을 막는 건지 묻습니다. 두건을 쓴 인물은 너희들의 장난을 끝내러 왔다고 답하며 가는 길이 심심하지 않게 확실히 즐겁게 해주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사상은 그가 만만치 않은 상대고 싸움은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지만 애꿎은 구경꾼들까지 휘말리게 하고 싶지 않아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자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두건 쓴 인물은 이미 자신의 특수능력으로 이 구역의 사람들을 전부 쫓아냈으니 구경꾼 따윈 신경 쓸 필요 없다고 비웃습니다. 사상이 경악하며 어떻게 그런 짓을 한 거냐고 묻자 두건 쓴 인물은 짧게 한마디를 툭 던집니다. 저주받은 블러드 아수라의 영역에 온 것을 환영한다고 말이죠. 이 말을 들은 사상은 저주받은 블러드 아수라가 유명 만화에 나오는 악당이라는 사실을 떠올리고는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다른 세계에 그렇게 강력한 악마가 대체 이 시점에 어떻게 자신들의 세계로 소환된 건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죠. 자는 사상의 마음속 깊은 불안을 감지하고 자신의 신성한 오라가 악마의 힘을 억누를 수 있다며 이번 전투는 자신이 맡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넘치는 자신감은 사상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는데 잔이 자신감을 보일 때마다 항상 이를 엉망으로 망친다는 걸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녀가 나서도록 허락합니다. 힘이라는 장이안의 집에서 마법진을 설치하느라 바빠 그들을 지원하러 올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 사이 자는 검을 소환해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블러드 아수라를 향해 돌진합니다. 하지만 그런 위력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검은 악마의 살점과 뼈는커녕 피부조차 뚫지 못한 채 튕겨나옵니다. 블러드 아수라는 잔의 힘을 칭찬하며 고향에선 좋기 A급은 됐겠지만 자신에게 흠집나도 내려면 최소 S급은 되어야 한다고 조롱합니다. 자신의 혼신을 다한 일격이 이토록 허무하게 막힌 것에 잔이 당황한 사이 그녀는 복부를 강타하는 주먹을 피하지 못하고 수십 미터 밖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잔은 근처 건물에 부딪혀 정신을 잃고 맙니다. 애초에 싸울 능력이 없는 사상을 대신해 장이안이 다음 타자로 나설 수밖에 없었죠. 그녀는 지체 없이 9천 뇌성 주문을 블러드 아수라에게 퍼붓습니다. 하지만 블러드 아수라는 번개 속에서 상처 하나 없이 걸어나오며 훌륭한 번개 공격이었지만 뇌신 인드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장이안을 도발합니다. 그리고 진짜 번개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겠다며 자신의 번개 공격을 쏘아붙이고 장이안 역시 멀리 튕겨나가 건물에 처박힌 채 기절하고 맙니다. 블러드 아수라가 무리 중 가장 강하다는 소문을 듣고 마지막으로 남겨두었기에 결국 사상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사상은 자신이 가장 약하다고 정정하고 싶었지만 그랬다간 사기만 떨어질 것을 알기에 살아서 나갈 수 있을지조차 모른 채 마음을 다잡고 싸울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그가 나서기도 전에 잔이 다시 일어나 아직 싸울 수 있다며 블러드 아수라를 쓰러뜨릴 확률을 높일 수 있게 자신을 지원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사상은 그녀의 전략을 받아들이고 시스템을 살펴보며 그녀의 능력을 강화할 방법을 찾습니다. 그는 아직 스페셜 팩과 초보자 부스트가 많이 남아있다는 걸 떠올리고 잔을 최대한 강화시키기 위해 앨리스에게 아이템 사용을 요청합니다. 사상의 이러한 부스트 덕분에 잔의 능력치는 엄청나게 증폭되었고 방금 전까지 오만하게 굴던 블러드 아수라조차 위협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먼저 공격을 마치기만 한다면 잔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며 여전히 자신만만해합니다. 그러나 그의 주먹이 닿기도 전에 잔은 순간이동 스킬을 발동해 그의 등 뒤로 나타납니다. 블러드 아수라는 완전히 당황하고 맙니다.
하지만 그가 반응하기도 전에 자는 성검으로 그를 반 토막내어 소위 최종 보스라 불리던 그의 최후를 장식합니다. 하지만 샤샹은 블러드 아수라가 완전히 죽은 게 아니니 너무 자만하지 말라고 그녀에게 경고합니다. 원작 만화에서 놈은 목숨이 9개였기에 그를 9번이나 따로따로 죽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최악인 건 블러드 아수라는 한 번 죽을 때마다 이전 공격에 면역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모든 것에 적응하는 마허라 장군의 하위 호환 버전이나 다름없는 셈이죠. 그래서 그는 잔과 장이안에게 일단 집으로 돌아가 가능한 한 빨리 블러드 아수라를 8번 더 쓰러뜨릴 계획을 짜자고 말합니다. 샤샹 일행이 전투를 준비하는 동안 블러드 아수라는 고요한 골목에서 빠르게 부활합니다. 그럼에도 첫 번째 죽음이 이렇게 빨리 찾아올 줄은 몰랐기에 죽음의 고통은 그에게 여전히 불쾌한 감각을 남깁니다. 이로 인해 그는 샤샹 일행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오르며 이번엔 절대 봐주지 않고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죽음을 선사하겠다고 맹세합니다. 한편 샤샹은 장이안의 집으로 돌아와 키미라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합니다. 키미라는 그의 안전을 걱정하며 자신이 블러드 아수라를 맡고 있을 테니 그동안 장이안과 함께 도망치라고 말합니다. 샤샹은 그녀가 자신을 이토록 걱정해주어 기쁘면서도 자신은 절대 아무도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장이안 역시 키미라의 말에 동의하며 애초에 그를 이 혼란에 끌어들인 건 자신이니 도망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키미라는 한번 패배했던 장이안을 믿지 않으며 여전히 자신들이 가진 모든 기회를 걸고 싸워야 한다고 믿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의 기운을 이미 기억하고 있던 블러드 아수라가 문을 두드립니다. 그는 결계가 쳐져 있는 것에 놀라지만 자신의 힘 앞에서는 아무 소용없을 테니 개의치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결계를 부수기 전 키미라가 그를 막아서며 한 발짝이라도 더 다가오면 영원히 고통받게 해주겠다고 경고합니다. 키미라가 그를 붙잡고 있는 동안 샤샹은 블러드 아수라를 물리칠 방법을 찾지 못해 점점 더 초조해집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앨리스가 나타나 그가 소환한 두 동료와 기꺼이 몸과 마음을 하나로 합친다면 블러드 아수라를 쓰러뜨릴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샤샹과 그의 일행이 블러드 아수라를 극복할 수 있을지 그 해답은 다음 이야기에서 밝혀집니다. 그때까지 채널을 구독하시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 다음 이야기를 향한 기대감을 보여주세요.